시간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어떤 하나가 세 명의 그 여류 조각가공을 해서 우리 까뮤 클로텔이라는 로댕의 연인 까뮤 클로텔하고 어떻게 보면 나헤섯이라는 사람은 뭐 어떤 남성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어떤 파리의 연인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고요. 파리의 연인 나헤섯 그리고 뱀을 사랑했던 천경자 이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 예술이라는 것이 뭐냐 또 여성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그 예술의 여신은 결코 여성들에게 두 손에 쥘 수 있는 두 개의 사과를 주지 않았다 그렇고 하고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어떤 하나가 자기의 어떤 두 개의 어떤 하나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여성들은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하나의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했는 겁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하는 어떤 하나의 강좌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는 하나의 그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것이고 또 나머지 2개는 남성을 등장시켜서 어떤 하나의 인간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셰익스피어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셰익스피어가 창조했던 그 4명의 인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햄릿이라는 왕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셀로라는 왕 그 다음에 리어 왕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 맥베트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그 당시에 어떤 하나의 그 시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이야기해 보냐 어떻게 비유할 것 같으면 햄릿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4명의 유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4명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사천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그 인간 실존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결코 죽지 않는 그런 4명의 유령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의 죽음이라는 삶을 대부분 맞이하게 되느냐 그 계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인간 존재의 뿌리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줬던 그 텍스트를 보시면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면 인간 비극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아주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 즐거운 일만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희극과 같은 삶이냐 아니면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뭐 힘든 일만 있고 실망과 좌절과 그런 것만 있는 비극적인 모습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철학가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작가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는 비극적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우리말은 저 현대 우리말로 이야기할 적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거 죽겠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 하면서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인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갖는 염세주의적인 것, 또 비관주의적인 것, 절망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서도 뭐냐면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사과 하나를 따먹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는 어떤 지혜의 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뭐냐면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과 하나 따먹었는데 뭐
뭐 조금 말 좀 뭐라고 말이겠지. 그런데 평생 대대로 걸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남자는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끊임없이 어떤 하나의 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법이랄까 그런 것을 대대로 물려봤잖아요. 막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거기서부터 인간은 불행하다, 나는 비극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극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만 알면 그 뿌리를 갖다 뽑아내버릴 수 있는 거야. 뽑아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불행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에 아주 어떤 말이 있느냐면 팔자소관이다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팔자소관이다. 팔자타는 이 소관하는 단어가 뭡니까? 소관하는 단어가 소관에다 하는 단어가 뭐고 자기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거는 내 소관이야. 이거는 내일이야. 이렇게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인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은 팔자라는 내 소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팔자가 뭐가 팔자입니까? 팔자 타령, 팔자서. 팔자가 뭐가 팔자입니까? 우리가 태어났는 걸 결정하는 정도고 연월일시라고 하죠. 연월일시 요거 넉자입니다. 넉자. 근데 여기에 마유기에서 팔자가 됩니다. 10개의 지와 12개의 간, 병술, 임실 이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부자거든. 그렇게 연월일시 곱하기 2 하니까 8자리가 팔자가 되는 거야.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동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냐면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비극의 뿌리는 밖에서 찾는다. 밖에서. 기독교적인 서구적인 관점에서도 이 팔자, 인간의 운명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신과 인간과의 계약 파기라는 외부적인 어떤 브레이크다운, 어떤 하나의 파괴로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항상 갖는 것이 뭐냐면 그런 비극적인 요인, 다시 말하면 인간 희극이 아니고 인간 비극의 근원을 밖에서 우체뜻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중가요 이런 것부터 보면은 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나를 낳으셨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래로 또는 종교라는 것이 태어난 이래로 끊임없이 갖고 나오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오늘 이제 팔자, 소각, 운삼기칠,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70%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쭉 가져오면서 그것을 이제 할 적에는 뭐 신의 승리라든가 또는 그것은 운명의 장난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1년 동안에 어떻게 펼쳐지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자 토정비계를 보는 거예요. 연초에 토정비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떻게 적혀져 있다 또는 조금 더 유식하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역을 보기도 하고 하다못해 별로 점을 치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제 손금, 발금 이걸 가지고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운명의 배경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좀 첫 단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행복과 불행이잖아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어떤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화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시대. 신화시대에는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12신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은 그런 나름대로 이 신화의 세계, 신들의 세계는 민주주의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어느 한 인간의
어느 한 장군의 또는 어느 한 왕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는 어느 한 여인의 어느 한 남자의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몇치가 모이는 것입니다. 몇치가 모여가지고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인간의 운명으로 결정된 시대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전의 신화 시대입니다. 신화 시대. 그래서 그때 신화 시대에는 뭐냐면 한 사람의 절대자라든가 한 사람의 운명 결정론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당시는 인간의 사람이 처해진 상황을 고려했어요. 그게 인간의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제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어떤 시대가 도착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났죠.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면 승리하는 말이 딱 정해진 것입니다. 그 승리라는 말이 정해지고 그리고 인간은 뭐냐면 그냥 물론 자기 자신의 공과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지옥으로 너는 천국으로 또는 천당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그것은 변경이 불가능해 버린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의 전지전능한 어떤 하나의 그 신의 뭐랄까 심판이죠. 그죠? 그때 이제 비로소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승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중세 암흑기 시대가 딱 결정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만티시즘은 낭만주의 시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인간이 갖고 있는 열정 이것은 좀 사실은 그냥 컨트롤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뭐냐면 어쨌든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열정이라든가 이 감정이라 하는 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 아니고 인간은 오히려 그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성적인 어떤 하나의 뭐랄까 나침판이랄까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합리주의라는 이제 이성주의, 합리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다음 한 15세기, 16세기에 거쳐왔잖아요. 이제 그다음 그러면서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오늘날의 AI 시대가 되었다. AI 시대가 됐을 적에 과연 뭐냐면 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money, 돈의 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을 지배하는 불변의 신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어떤 아니고 다채로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누구 AI 시대가 되지만 언제로는 오히려 이제 인간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뭐랄까 로봇이랄까 하나의 감정 로봇 이것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운명에 결정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묵시론적인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갖는 것은 인류의 변화, 인류 문화의 변화 이런 것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그 절제자가 누구냐? 이런 어떤 하나의 이런 변화랄까? 변천사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 문화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뭐냐면 인간의 비극의 뿌리는 어디였느냐? 그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보시면 둘째 단락에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기원. 이것은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군지는 제가 한 번씩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그놈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놈이라는 것이 누구냐? 그놈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놈이 계속해서 뭐냐면 거짓을 한다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끔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저렇게 하도록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서 어느 누구와 싸우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권력 투쟁을 하고, 또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은 어떤 오만을 부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근원, 그 어둠의 근원, 이것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드디어 뭐냐면 비극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탄생하고, 인간의 삶이 비극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의 삶을 그려내는 비극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잖아요. 놀라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인식의 세계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때까지 인간은 뭐냐, 남의 탓으로 돌린 거예요. 남의 탓. 우리가 원하게만 하면, 그 밖에 있는 어떤 절대자와 전례를 하면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뭐냐면 그런 비극에서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그놈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서 끊임없이 사는, 내가 죽어야만 그놈이 죽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세균이랄까, 또는 어떤 하나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놈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놈을 찾기.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할 적에 많은 시인들이, 많은 소설가들이 뭐냐면은 이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간파한다랄까, 이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어떤 하나의 대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문학이라든가 인간의 독백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밀당이거든요. 밀당 것은 내와 남과의 대화가 아니고 나와 남과의 대화. 이것이 밀당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나를 다독거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놈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냐면은 오늘날에 이제 이거 프로이트라든가 융이라든가 이런 현대 심리학자들이 와가지고는 그것을 이야기할 적에 뭐냐면 이들, 원초적 욕망, 어떤 집단 무의식,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 심리학의 세계, 이것을 갖다가 문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인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철학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문학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인간에 대한 연구, 이것이 출발하게 된 것이 엘리자베스 시대. 우리는 엘리자베스 시대를 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자베스 시대, 지금은 엘리자베스 1절에 돌아가신 분은 엘리자베스 몇 세입니까? 2세죠, 그죠? 그건 2세가 아니고 앞에 1600년, 1700년 그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가 한 55년, 50년 가까이 이제 그 25살인가 이때 이제 여왕이 돼가지고 90살 정도 돌아가실 때까지 영국 세계를 이제 지배를 했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이 영국의 제국, 우리가 대영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대영 제국을 일으켰던 인물이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 처녀 여왕으로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국의 유럽의 젊은 왕들이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당시는 전부 다 남자 상속이니까 그냥 그대로 영국을 통째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적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던 분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주 불칼 같은 어떤 하나의 성격을 아주 가진 인물입니다. 여성이지만은 아주 불칼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영국이라는 그 당시는 영국은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 비하면 이류 국가에 불과했죠. 이것을 1등 국가로 내세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것이 드라마. 어떻게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셰익스피어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없었다면 과연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있었을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떤 드라마, 연극을 좋아하고 또 동시에 적극적으로 셰익스피어를 후원했던 인물이죠.
그 당시에 영국의 어떤 문학의 대표적인 어떤 장르는 시도 아니고 그냥 소설도 아니고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 시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유럽의 열강이 되었을 적에 우리가 그 시대 엘리자베스 시대의 주류 문학으로 어떤 드라마를 만든 것이 이제 그 셰익스피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평소에 약간의 이제 독서력이 있으면은 뭐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이 어떻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미오 줄리엣 뭐 이런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봤다는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약 한 400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우리는 생생하게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셰익스피어의 적어도 4대 비극은 몇 번은 읽어야 되느냐? 적어도 3번은 읽어야 된다. 젊었을 때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50대에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0대에 읽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노장층, 우리가 나이가 한 60쯤 넘어가지고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은 저는 첫째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니까 성경은 아직 안 읽어도 되겠더라고. 근데 성경은 막 한 80주 넘어가지고 막 그때 이제 그래도 한번 읽어봐. 이 성당의 확률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높아지고, 그러면 지금 요 70대 요때 읽어야 할 어떤 하나의 다시 한번 읽어야 할 책이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대학교 다닐 적에 적어도 이 책은 10번을 읽어라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반드시 10번을 읽어야 했던 책. 삼국지. 그죠? 삼국지. 왜 삼국지를 10번을 읽어야 되느냐? 그 삼국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대학생이 사회에 나가지고 배우는 온갖 처세술, 마키아벨리즘, 이것이 그 삼국지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친구 사이에 의리와 우정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뭐 배신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처럼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삼국지 속에는 숱한 인간들이 등장하잖아요. 삼국지에는 여성이 등장하지만 절대로 삼국지에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삼국지입니다. 그 다음에 헤르만 멜빌의 백경, 이 두 작품 속에는 여성이 주인공이라든가 뭐 엑스트라로도 거의 다 등장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처럼 이 4대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대 비극은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하나의 무의식적인 심리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는 동양의 삼국지가 있다면 서양의 4대 비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갖가지 뭐랄까 비극적인 어떤 하나의 결정,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하마르티아 하는 말은 성적적 비극,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비극 속에는 그야말로 묘지를 파는 아주 비천한 신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까지 등장하죠. 또 왕까지 등장하고, 그 하나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어떤 하나의 드라마를 하는 것은 귀족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 시대는 온갖 평민부터 시작해서 귀족가들이 한 자리에서 그 연극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하나의 대중성, 이것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대중성과 예술성을 사실 어떤 그 문학이 함께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셰익스피어만은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엔터테인먼트, 어떤 하나의 오락으로서의 대중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학성,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저 뭐고 삼국지를 알게 되면은 그냥 인간 심리를 갖다가 꿰뚫어낼 수 있잖아요.
적군과 아군을 갖다가 간파할 수 있잖아요. 셰익스피어 이 4개 분야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셰익스피어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볼 적에 도대체 이 셰익스피어라 하는 이제 인물이 누구냐 하기 전에 자 인간이라 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못되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실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고결하고 인품이 넘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절대로 비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신에 못지 않지만은 천사장만큼 고결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만큼 고결하고 품위가 있다 하더라도 일순간에 지령이나 그러지 못한 그런 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왜 요모양 요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왜 요모양 요꼬라지고? 그때 그냥 도박판에서 그냥 원판을 팍 올리는데 왜 내가 그때 올리지 못했을까? 왜 나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왜 남의 가는 길을 쫄쫄 따라다니가지고 이렇게 맨날 꼬봉으로만 지냈냐? 얼마나 우리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퇴를 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팔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고마 무슨 팔자가 됐습니까? 개팔자가 그죠? 상팔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요모양 요꼬라지에 개팔자가 되버리냐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그걸 하마르티아 성격적 결함. 다 인간이 괜찮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괜찮게 태어났는데 그 모든 걸 갖다가 그냥 한 뒤집어 버리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뺄 수가 없어.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면 쫄딱 망하는 거야. 쫄딱 망하는 걸 알면서도 뻔히 그거와 같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문학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라 말입니까? 셰익스피어다.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고 4대 비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4대 비극 속에 나오는 햄릿이라는 인물, 오셀로라는 인물, 리어 왕이라는 인물, 맥베스라는 인물, 요 4개의 인물들은 각각 하나의 하마르티아 성격적 비극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이 햄릿의 주인공이 나누어 갔던 이 4개의 비극을 한 몸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세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인간관입니까? 이걸 제대로 말하는 거야. 이걸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은 이 하나의 의 하마르티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어떻게? 외양과 실제로 나타나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외양과 실제. 외양은 appearance, 겉으로 드러나는 것. appearance, 겉으로 드러나는 것. 실제는 reality, 실제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아주 점잖게 앉아 계시고요. 교양 있는 척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막 이 시간이 빨리 끝나면 점심 뭐 먹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오늘 선생님 시간이 어제만큼 지난주만큼 재밌어. 요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외양은 어떻게 말하느냐? 속에 있는 하마르티아, 그놈, 그놈 보고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는 우리 도덕 시간의 모토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살자. 이 외양이라는 내가 속에 있는 이 시커먼 그놈, 하마르티아라는 그놈에게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하면 속에 있는 이 하마르티아는 내보고 뭐라고 하면 약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와 약바르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면서 뭐냐면 네 말이야. 이때까지 남한테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항상 사랑하지만은 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천당 가는 거 네 눈으로 봤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천당에 가는 거 네 눈으로 봤나? 그때 나는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또는 때려서 배려라는 것, 자비심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어떤 하나의 가치, 배려라는 가치, 믿음이라는 가치를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믿지 않도록끔 나를 갖다가 속에서 살살살살살 꼬시는 것이 뭐냐면 그놈이라는 하마르티아, 그 하나의 성격적인 문제, 이것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양과 실제가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이 내 스스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책을 하게 되니까 뭐냐면 있던 재산도 명예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질투가 빚어지고, 거기서 오만심이 빚어지고, 거기서 우유부단이 생겨서 애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자신까지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셰익스피어가 말했는 인간의 하마르티아, 인간 비극의 뿌리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어떤 인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보통 한 작가가 좀 불행한 삶을 겪으면 그러면 그 작품도 좀 비관적인 것이 돼요. 한 작가의 삶이 무난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희극이라든가 그런 낙관주의적인 그런 소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예를 들어서 몇 살보다 더 많은 앤 해스웨이와 결혼했습니다. 자기 분이 앤 해스웨이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몇 살 때 결혼했겠습니까? 18살. 몇 살 연상입니까? 8살 연상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18살은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14살인가 13살인가 하여튼 그 시절에 그렇게 결혼했던.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이제 수염 날 때 그때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났다가 이 셰익스피어는 그 나름대로는 아주 문학적인 어떤 하나의 작가 소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런던으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왔잖아요. 이제 런던에서 드라마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연극을 사는 그 당시 이제 극장에 드라마를 오면은 마차를 몰고 오잖아요. 마차를 몰고 마차를 갖다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그 정거장에 놔두는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호텔에 가면 있는 거 보고 발레 파킹. 저렇게 발레 파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연극의 소질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로서 활동하게 되고, 또 배우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극작가가 되고, 또 극작하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이 되잖아요. 돈을 말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 나름의 극장 주도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삶 자체를 보면은 그야말로 아주 순탄한 그런 삶을 거쳤던 것이 셰익스피어입니다. 어떻게 굳이 찾아봐도 어떤 하나의 아주 어떤 불행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하나의 콕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셰익스피어는 이제 희극도 쓰고 비극도 쓰고 소네트도 쓰고 사극도 쓰고 그야말로 그치지 않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드라마를 쓰는 극작가가 됐죠. 그래서 탁월하게도 뭐냐면 이 사람은 비극적인 면에 더 많은 소재를 발견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발견한 것은 뭐냐면 저는 봤을 적에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비극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비극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끄집어냈다는 것이죠. 하마르티아. 그리고 그것을 부단하게 파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하나의 물고 심리학자로서의 드라마티스트, 심리학자로서의 플레이라이터, 극작가의 소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가 개인적인 삶에 불행하고 작품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나 인간 그 자체의 근원적인 어떤 실존의 뿌리를 찾아낸다. 이것 때문에 그 비극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헨리 셰익스피어를 이해할 적에 몇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52살에 이제 죽었잖아요. 52살에 죽으면서 아주 이제 대부분의 유산 분배. 자기 부인이 앤 해스웨이가 그때 60살이었습니다. 60살. 그러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첫째 딸에게 물려주도록 했습니다. 첫째 딸이 이제 누구냐면은 자기 남편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법학인가 의학이에요. 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든 재산이 있는데 아내한테는 뭐만 줬다 그랬습니까? 침대 하나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아이에서 남편이 그래 하면은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유서 새로 깨가지고 유서 새로 쓰라. 그 다음에 막 장례 치러줄게. 이갈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앤 해스웨이가 그 당시 60살인데 그 당시로 봐서 여자가 60 같으면은 나이를 많이 먹은 중이야.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머리라든가 이런 것은 갖지 못한 그런 나이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또 하나는 이 앤 해스웨이에게 주는 두 사람에게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한 그 침대입니다. 그 침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침대에 대해서 부부가 얼마만큼 어떤 하나의 뭐랄까 중요성이랄까 이것을 갖다가 인정했나, 소중한 재산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지, 그냥 예를 들어서 앤 해스웨이가 시우차는 부인이라서 그래서 재산을 그것밖에 안 줬다, 이런 것하고는 우리가 이제 다르게 취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죽었습니다만, 죽기는 다 죽지 그냥 죽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극장이 불타버렸죠. 극장이 불타버리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원고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다 소실되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신방과 좌절을 겪지 않았겠어요? 그것에서 급격하게 병에 걸려가지고 죽죠.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무덤에는 뼈의 티끌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했어요. 이것을 건드리자는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내 무덤뼈에 티끌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건치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셰익스피어의 무덤을 팔려고 하다가 그 무덤, 그 당시는 뭐냐면 이 무덤을 장례를 해서 무덤에 묘지가 부족했어요. 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그 무덤을 파내고 뼈를 파내고 다시 그 자리에 무덤을 갖다가 만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바로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한 3, 4년 지나면 이거 누가 내 무덤 없앨까 싶어서 그런 어떤 하나의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아직까지도 한 400년 지나도 셰익스피어의 무덤은 옛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을 적에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되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 셰익스피어에 대한 평가잖아요. 셰익스피어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현대적인 의미에서 셰익스피어를 갖다가 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인이죠. 극작가죠. 극작가고 연극인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그 운명을 통찰했는 저는 철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그 영국, 그 당시에 영어라는 것, 영국이라는 사회는 그 당시 귀족들은 처음 다 불어를 사용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 한글을 놔두고 한자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시대의 그 당시의 영어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 세련되지 않은 언어. 근데 이 세련되지 않은 언어를 프랑스의 불어 이상으로 세련된 문화로 어떤 하나의 그 발전시키고 승화시킨 언어 학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셰익스피어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작가라는 사람, 그야말로 이름난 작가, 그리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작가는 어떤 자질을 갖느냐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첫째는 드라마를 쓰면 드라마, 소설을 쓰면 소설가, 시를 쓰면 시인, 수필을 쓰면 수필가로서 기본적인 시인, 소설가, 수필가, 드라마 아티스트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간 존재를 남대로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존재를 파고드는 그런 철학자가 돼야 된다. 맞잖아요? 철학자가 돼야 되죠. 성찰하는 철학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역시 뭐냐면 인간은 또 심리를 갖다가 파악해야 되는 거야. 인간 심리를 파악하는 심리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학자, 우리 같으면 한글학자는 아니더라도 한글을 갖다가 내 작품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세련되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그 언어학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현대 셰익스피어는 뭐냐면 기업가였죠. 하나의 극작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하나의 문학 장르가 뭐냐 이것을 해서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극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트라트 폰 아본, 이들 스트라트 폰 아본에 가면은 1년 내내 셰익스피어 극만 연극하는 글로벌 시어터라는 극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휘주는 죽었지만은 어떻게 말하면 그 글로벌 시어터의 실질적인 주는 누구냐? 실제적인 누구냐? 셰익스피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현대식으로 하면 K-pop 뭐 이런 것처럼 그 하나의 그 문화 흥행사, 그죠? 문화 흥행사가 있는 문화 기업인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셰익스피어를 하면 셰익스피어는 당대가 아니라 만세에 통용되는 작가라고 했어요. 만세하면 참 좀 당대뿐만 아니라 만세를 통하는 극작가라는 명칭. 그래서 심지어 영국인들은 하면 인도는 내줘도 셰익스피어는 내주지 못한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영국인의 그 자부심을 갖다가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만색하는 이 용어가 얼마나 많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사용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뭐라고 합니까? 만세라고. 중국의 황제들이 항상 자기를 볼 적에 뭐라 합니까? 뭐라고 하노? 뭐 만세, 만세, 만만세 이래요. 우리나라는 그래 붙이지 못합니다. 천세. 우리는 뭐 기껏 먹고 천세, 천세, 뭐 천천세 그렇게까지 뺏게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중국의 석국이었으니까. 근데 이 정치적인 용어만큼 타락된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만세라는 용어를 셰익스피어한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만세에 통하는 하나의 극작가.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가 단순히 극작가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에 있어서의 황제죠. 문학의 황제.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할 적에 그 문학은 뭐냐면 문학이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언어를 갖다가 정치에 뺏기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은 이 정치에 뺏겨가지고 그만 정치판에서 뭐냐면 이 의대를 갖다가 타락시키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도로 문화에서 되찾아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더라. 이런 인물이 셰익스피어야. 셰익스피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뭐냐면 단순히 셰익스피어 하면 그리고 막 우리가 영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셰익스피어의 사제 비극의 줄거리는 알아야지. 줄거리는 알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청년들 대학 시절에는 젊은이들에게 읽혀야 할 시절이고요. 집에 손자 손녀 있으면 반드시 대학생이 있으면 이 사제 비극하고 삼국지는 반드시 읽혀야 된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0대 중년쯤 되는데 50년 중년 되면 처세수를 갖다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하나의 그 삶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거야.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이걸 알고, 요 60살 중 몇 대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 도대체 내가 지내온 이 삶의 실존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왜 내가 지금 영모양 욕구라지로 살고 있노, 왜 마누라가 당신 사랑해요 했을 적에 싹 돌았어야 하는데 그만 고개 꼬시키가지고 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질질질 끌려다니노. 막 돌아보면은 뭐냐면 이게 하지 않아야 할 짓을 갖다가 엄청나게 했다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새로 다시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해가지고 나머지 여생은 뭐냐면 될 수 있는 그놈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될 나이가 셰익스피어. 그래서 보통 뭐냐면 이 셰익스피어를 읽을 적에 적어도 뭐냐면 3번은 읽어라. 읽을수록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하나의 삶에 대한 문제, 그 속이라면 운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에 관한 것, 부부 관계도 있고 연인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충성이라는 것도 있고 배신이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파란만장한 인간의 삶을 살필 수가 있죠. 정말 뭐냐면 삼국지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시야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까마득히 먼 시야의 지평을 넓혀준다면 이 하나의 셰익스피어는 그 내 삶의 깊이를 아주 끊임없이 파고드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의 삶의 수직, 그 다음에 삶의 지평, 이 두 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와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되노? 왜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되노? 한마디로 말하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도 아니다. 왜 인간도 아닌지 아십니까? 인간도 아닌 게 누가 인간도 아닙니까? 지도 모르는 게 인간도 아닙니다. 지도 모르는 거. 지를 알려면, 자기 자신을 알려면 그 나의 삶의 비극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면 사제 비극을 읽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게 뭐 인간이란 말입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려내는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텍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해비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어,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대 비극은 영웅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아까 이제 비극은 오늘 이야기는 빼버리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할 적에 고대 드라마에 나오는 비극과 현대 비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적에 항상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비극적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슬플까? 그것이 다 다릅니다. 내 삶이 슬프다. 내 삶이 비참하다. 내 삶이 비극적이다. 이걸 대부분의 사람은 혼돈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적어도 셰익스피어 시대까지의 비극의 주인공은 우리가 햄릿이나 오셀로나 맥베스나 리오 왕에 봤을 적에 그들의 신분이 전부 다 귀족, 왕자, 왕후 또는 공주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비극의 주인공이고, 실제로 그리스라든가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 이런 작품에서는 쫄병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쫄병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신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극의 주인공, 두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뭔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탐색하는 사람이고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것이 성배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 또는 왕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품격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비극의 주인공은 항상 그들을 구해주는 하나의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대천사가 등장하거나 요정이 등장하거나 신이 강림하거나 하는 그런 조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역시 사랑이죠. 그들을 좋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격과 품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좌절시키는 성격적 결함이 있습니다. 성미가 급하다든가, 권력욕이 강하다든가, 오만하다든가, 우유부단하다든가, 그 성격적 결함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와 정화라는 심리적 발전을 주는 겁니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학적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의 아주 힘겨운 삶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일자무식, 가난뱅이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오직 피땀을 흘려가지고 자식을 키운 아버지, 영웅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영웅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그리스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럼 신분이 높냐? 뭐 그렇지 않잖아. 어떤 성격적 결함 이것보다는 운명적 어떤 하나의 외부적인 충동 이것에 의해서 쓰러진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것이 고대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비극이 나온 겁니다. 현대 비극의 대표적인 것이 아서 밀러가 쓴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집세를 아파트를 샀는데 그 집세를 갖다가 그 뭐고 값이 없어가지고 지 스스로 자동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보험료로서 그 남은 아내와 아이들이 집값을 갚는 이야기.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이 세일즈맨은 그냥 완전히 이제 젊었을 때는 그래도 세일즈 하지만은 늙어가지고는 이제 세일즈 할 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의 고귀함이 아니고 성격의 고귀함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적인 비극의 주인공, 삶의 주인공은 바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격의 품위, 성격의 고귀함,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어떤 하나의 여러분 가까이 있었던 부모의 이야기를 그려내려고 하면은 그 비극적인 어떤 하나의 특징을 잘 찾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작품으로 갖다가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전 비극과 이 현대 비극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그런 하나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에서 이 하나하나의 인물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한 5분 15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햄릿이라든가
오셀러라든가 맥베스라든가 리어 왕은 그냥 엘리자베스 시대 고대 비극에서만 유효한 그런 인물들인가? 그들을 갖다가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의 이 현대 시대에 맞게 새롭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을까? 그런 어떤 현대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어떤 하나가 셰익스피어, 어떤 하나의 새로 읽기, 이것이 하나의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